Brian Book Club Popcast Korean. 상상해보세요, 청취자님. 방 안에 한 어른이 딱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똑바로 들고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사선으로 비스듬히 내려놓고는 텅 빈 허공을 막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 허공을요? 네네. 그러고는 무려 200년 전 영국 귀족이랑 그 어머니가 벌였던 말다툼을 막 진짜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생사의 갈림길인 것처럼 엄청 심각하고 차분하게 독백을 합니다. 밖에서 보면 좀 기묘한 광경이겠네요. 그렇죠.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을 텐데 사실 이 사람은요. 인간이 고안에는 가장 신경학적으로 강렬하고 뇌를 극한으로 사용하는 독서법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뇌를 극한으로 사용한다. 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이 흥미로운 자료를 제가 막 파고들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눈으로만 하는 독서가 진짜 얼마나 얄팍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시선을 확 끄는 오프닝이네요. 네,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는 텍스트를 단순히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온몸으로 진짜 뜯어먹고 소화시키는 브라이언 북클럽의 북텔링이라는 인문고전 퍼포먼스 방법론을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 제인 오스틴의 불멸의 고전이죠. 오만과 편견의 한 장면을 두고 벌어진 실제 그 하드 북텔링 세션의 기록입니다. 아, 오만과 편견. 네, 엘리자베스가 어머니인 베넷 부인의 지독한 오해를 좀 정정하려고 애쓰는 그 빅리시 저택 응접실에서의 미묘하고도 날카로운 대화신 말이죠. 그쵸, 엄청 팽팽한 신이잖아요. 맞아요. 이 북텔링이라는 거당한 건축물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버티고 서 있거든요. 바로 무대에 오르기 전에 뼈대를 쫙 조립하는 리허설 단계, 그리고 그 뼈대 위에 감정과 호흡을 입혀서 폭발시키는 메인 북텔링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관객 눈에는 안 보이는 무대 뒤의 치밀한 공방전, 리허설부터 한번 가보죠. 네네. 이 세션에 참여하는 분들의 역할 분담이 진짜 명확하더라고요. 전체 흐름을 지휘하는 주제자인 브라이언 님이 계시고요. 그렇죠. 프로사이드 하시는 분. 네, 그리고 텍스트를 해부하고 직접 전달하는 북텔러 역할로 리서치 어시스턴트인 스테파네트 님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합류할 리스너 역할의 케빈 님과 루시안 님도 있고요. 역할이 아주 입체적이죠. 맞아요. 가장 먼저 북텔러인 스테파네트 님이 주제자인 브라이언 님한테 6화 원칙 브리핑을 딱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스테파네트 님이 이번 섹션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문장을 뽑아대는데 와, 이게 진짜 묵직해요. 어떤 문장이었죠? 영어로 which you must acknowledge to be true.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인정하셔야지요 하는 아주 딱딱한 문장이에요. 수많은 유려한 문장들 중에서 하필 그 문장을 고른 거군요. 네, 제 말이요. 왜 그 문장을 골랐을까요? 그게 바로 이 북텔링이 텍스트에 대한 엄청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스테파네트님은 이 문장을 고른 이유로 딱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 대화의 대상이 적다. 그리고 둘째, 시골이라는 공간은 변화가 없다. 아, 시골의 특성을. 맞습니다. 즉 제인 오스틴이 묘사하는 19세기 영국의 시골이 가진 그 사회적, 공간적 본질을 완전 깨뜨린 거예요. 런던 같은 대도시랑 다르게 시골은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계속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닫힌 생태계잖아요. 그쵸. 좀 답답한 면이 있죠. 네, 그 사실을 베넷 부인한테 제발 인정하라고, 그 애크놀리지 하라고 압박하는 엘리자베스의 논리를 정확히 짚어낸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 브리핑 직후에 곧바로 6화 원칙 디스커션으로 넘어가서 시간적, 감정적 배경을 막 세팅하잖아요. 네, 아주 치밀하게 하죠. 여기서 엘리자베스의 대사인 오해하신 거예요. 그 I mistaken. 이걸 감정의 시발점으로 딱 잡고 그걸 담아낼 행동 지문으로 엘리자베스가 어머니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 부분을 딱 연결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거 보면서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문학작품 감정선을 다루는데 막 무슨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증거물 넘버링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과학수사대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가운 육하 원칙이라는 틀로 그 뜨거운 감성의 텍스트를 막 재단하는 건가요? 문학을 그런 차가운 이성으로 해체한다는 그 지점이 사실 이 퍼포먼스의 인문학적 핵심입니다. 흔히 우리는 문학 읽을 때 그냥 뭉뚱그려서 막 감상에 젖으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아, 슬프다. 아, 부끄럽다 이러면서요. 네. 근데 감정이라는 건 구조를 가질 때 비로소 타인한테 꽂히는 힘을 얻거든요.
얼굴을 붉혔다는 그 생물학적 반응이 어머니의 몰상식한 발언이라는 원인이랑 결합하는 과정을 육하 원칙으로 아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겁니다. 아, 감정을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분해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이성의 틀로 감성의 텍스트를 완전히 장악해야만 나중에 벌어질 메인 퍼포먼스에서 감정이 막 오버되지 않고 아주 날카로운 칼날처럼 청중한테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감정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완벽히 통제해서 무기처럼 쓴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어지는 리허설의 마지막 단계 그 섹션 프리뷰에서 폭발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스테파네트님이 한국어로 시연하는 대목이죠. 네네, 스테파네트님이 시골이 훨씬 더 재밌다고요? 안 그래요, 빅리 씨? 이렇게 텍스트의 미세한 뉘앙스까지 완전히 살려내면서 연기를 하시잖아요. 네. 주제자인 브라이언 님이 이걸 딱 듣고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와, 마치 유치원생이 된 느낌이다. 제발 한 번만 더 해달라. 이렇게 2번이나 요청하신 일화까지 있더라고요. 철저한 해체주의적 분석이 딱 끝난 뒤에 다시 인간의 목소리란 감정을 풀어넣어서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부활시키는 순간인 거죠. 약간 영화 감독이 큐 사인 내리기 전에 배우랑 감정선 조율하는 것 같아요. 딱 그겁니다. 미간주름 하나, 한숨소리 하나까지 미세하게 세팅하는 거죠. 자, 이렇게 치밀한 뼈대랑 조율을 마쳤으니 이제 본 무대에 막이 오릅니다. 청취자님, 여기서부터가 진짜 메인 북텔링인데요. 무려 6개의 정교한 장치들로 굴러갑니다. 네, 6조각이죠.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좀 이상한 룰이 적용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한국어 연상 독백입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묘사했던 그 기묘한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일반적인 낭독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북텔링의 진짜 하이라이트죠. 전에 솔직히 이 룰 보고 좀 의아했거든요. 아니, 책을 그냥 손에 편하게 들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근데 굳이 책을 45도 각도로 사선에 밀어두고 단어는 그냥 힐끗 엿보듯이 스캔만 한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정면에 허공을 바라보며 연극 배우처럼 독백을 한단 말이죠. 네네. 막 그렇지만 저분은 다하시 씨를 바라보며 시골은 영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이런 식으로. 아주 차분히 내뱉죠. 전문가님, 이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요. 이거 솔직히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요. 시선이 막 책이랑 허공을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몰입이 깨질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피곤한 방식을 쓰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엄청 피곤하고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45도 각도의 연상 독백은 인지과학적으로 되게 치밀하게 설계된 장치입니다. 인지과학이요? 네. 우리가 책을 똑바로 들고 활자의 시선을 딱 고정하잖아요. 그러면 뇌는 아주 수동적인 정보 수신 모드에 머물러요. 아, 그냥 글자를 스쳐 지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책을 45도로 밀어두고 시선을 허공으로 딱 돌리는 순간 뇌는 방금 자기가 힐끗 본 그 텍스트를 단기 기억 장치에 강제로 붙잡아둬야만 합니다. 아, 그러니까 텍스트를 머릿속 버퍼에 일시적으로라도 저장을 해야 입 밖으로 뱉을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허공을 응시하면서 문장을 완성해내는 그 찰나의 순간 동안 북텔러는 텍스트의 맥락, 감정, 인물의 태도를 자기 내부에서 완전히 재조립해야 돼요. 와, 대박이네요. 단순히 읽는 리딩이 아니라 텍스트를 온몸의 신경망을 통해서 체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체화. 네,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인 영어 연상 독백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언어만 영어로 바뀌어서 You are quite mistook Mr. Darcy 이러면서 텍스트를 공간에 투척하는 거예요. 아, 물리적 공간이라 성대 호흡을 다 써서 각인시키는 거군요. 맞아요.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스크롤 막 내리면서 텍스트를 약간 쓰레기처럼 소비하잖아요. 그 방식에 대한 완벽한 안티테제인 셈이죠. 텍스트에 대한 안티테제라. 듣고 보니까 제가 평소에 진짜 글을 얼마나 영혼 없이 훑어봤는지 좀 반성하게 되네요. 하하,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텍스트를 씹어 삼킨 후에는 세 번째, 육하 원칙에 의한 영어 스토리텔링이 이어집니다. 네, 네필드 파크의 응접실이라는 특정 장소,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을 영어로 쫙 압축해서 공간을 세팅하죠. OW1H 구조를 써서요? 네네. 그러고 나면 드디어 네 번째 조각. 관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무대 위로 난입하기 시작합니다. 리스너이신 케빈님과 루시아님이 참전하는 영어 질문과 대답 시간이에요. 이 단계가 진짜 재밌는 게 독서가 개인의 행위를 넘어서서 집단 지성으로 확장되는 순간이거든요. 맞아요.
리스너들이 단순히 줄거리 묻는 게 아니라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의 심리나 역학관계를 막 탐문하기 시작하죠. 진짜 막 용의자 신문하는 탐정들 같았어요. 케빈님이 북텔러의 스테파네트님한테 묻습니다. 다하시 씨는 베넷 부인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스테파네트님이 딱 대답하죠. 베넷 부인은 성질이 변덕스럽고 매너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하시가 그녀를 명백히 무시하고 깔보고 있다. Looking down on her. 이렇게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어서 루시아님이 공간에 대해서 묻거든요. 지금 그들이 팽팽하게 대시하고 있는 장소가 대체 어딘가요? 대답은 제인이 아파서 베넷 부인이 병문안을 놓은 빅리 씨의 저택 네필드 파크의 응접실이다. 그 대목에서 케빈님이 아주 진짜 기가 막힌 추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 그 진짜 시골 질문요? 네, 그럼 베넷 가족이 사는 곳은 정말로 촌구석, 리얼 컨트리가 맞습니까? 이렇게요. 와, 여기서 제인 오스틴 소설 특유의 그 뼈 때리는 계급 의식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스테파네트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이 사는 롱보는 객관적으로 진짜 시골이 맞대요. 맞습니다. 근데 베넷 부인이 속물근성이 엄청나서 우리는 근처에 다이닝 파티도 많고 만날 이웃도 많으니까 런던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격지심이죠. 네, 게다가 베넷 부인이 그토록 다시를 혐오하고 깎아내리려는 진짜 이유까지 여기서 발각이 됩니다. 예전에 다시가 자기 딸 엘리자베스랑 춤추는 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 자격심이랑 앙심이 시골 논쟁으로 딱 포장돼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 읽을 때 그냥 작가가 친절하게 써는 표면적 대사만 따라가면 진짜 수박 겉핥기 빌고하거든요. 겉핥기 맞아요. 이 영어 Q&A 과정은 독자가 아주 능동적으로 텍스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그 인물의 밑바닥에 깔린 결핍, 열등감, 그리고 저택 응접실이 상징하는 계급적 차이까지 탈탈 털어내는 인문학적 해부 과정입니다. 와, 텍스트의 멱살을 잡는다는 표현 진짜 좋네요. 자, 그렇게 치열한 해부학 교실이 끝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 메인 북텔링의 5번째 단계, 대망의 존귀한 질문 시간인데요. 리버럴 퀘스천이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딴지를 좀 걸고 싶어요. 솔직히 질문 의도는 알겠는데 존귀한 질문이라는 네이밍은 좀 너무 거창하고 오글거리지 않나요? 오글거린다고요? 네, 그냥 토론 주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리버럴의 어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교양, 리버럴 아츠라는 말은 본래 편견이랑 무지로부터 인간의 정신을 해방시키는 학문을 뜻하잖아요. 아, 해방이요? 네, 텍스트 안에 갇혀있던 그 죽은 문장들을 확 끄집어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현실, 나의 가치관이랑 정면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닫힌 사고를 해방시킨다는 의미에서 리버럴 퀘스천이라는 다소 장엄한 명칭을 쓴 겁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게다가 규칙도 아주 가혹해요. 북텔러는 자기가 맡은 섹션 안에서 단 3개의 단어만을 이용해서 이 철학적 질문을 만들어 와야 합니다. 단 3단어로 정신을 해방시키는 펀치를 날려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테파네트님이 그 19세기 영국 귀족들의 썰전에서 딱 길어올린 오늘의 존귀한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골은 볼일 없나요? Is the country good for nothing? 네, 청취자님,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던져지자마자 그 고상했던 19세기 영국 응접실 대화가 순식간에 2026년 대한민국의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난장판으로 확 변모합니다. 참여자들 대답이 각자의 삶의 궤적을 너무 투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주제자인 브라이언님은 되게 낭만적이셨어요. 어릴 적에 서울로 딱 올라오면서 아, 시골은 볼일 없다 이렇게 단정지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오히려 시골의 한적한 서재에서 조용히 책도 읽고 북텔링도 주제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우아한 답변이었죠. 근데 반면에 리스너인 케빈님 대답은 진짜 현실에 뼈를 때렸습니다. 어땠죠? 시골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무서운 화두인 지방소멸, 이 기운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확실히 시골은 볼일 없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차라리 인프라가 짱짱하게 갖춰진 신도시 외곽을 선호한다고 아주 냉철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루시아님의 시각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스코틀랜드 얘기하셨죠? 네, 본인도 시골 딱히 안 좋아하는데 그 스코틀랜드라는 대자연, 그 거대한 시골의 압도적인 풍광을 딱 마주하고 나서는 한 번쯤 잠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의 동요를 겪었다고 고백하셨거든요. 그쵸. 그리고 대미를 장식한 건 북텔러인 스테파네트님이었습니다. 본인이 막 멋지게 질문 던져놓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시골은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 못을 박아버리시잖아요. 이유가 너무 재밌었죠. 아, 진짜 빵 터졌어요. 명절마다 의성에 있는 친할머니 댁에 가야 했는데 거기에 출몰하는 어마어마한 벌레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네. 심지어 케빈님이 옆에서 막 거두시면서 그 진공청소기로 큰 벌레 빨아들일 때 관 타고 넘어가는 우두둑하는 소리, 그 끔찍함을 막 묘사하시는데 거기서 다들 완전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 대목이 진짜 경이롭지 않습니까? 영국의 대문어 제인 오스틴이 직조해낸 그 19세기 귀족 가문의 허영심, 계급 갈등 이런 텍스트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그 종착지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문제랑 청소기로 벌레 잡는 우두둑 소리로 귀결이 됐어요. 맙소사. 다시 씨가 그 넷필드 파크에서 의성 할머니 댁 벌레 소리를 듣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 간극, 그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연결고리가 고전이 생명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고전을 무슨 박물관 유리 진열장에 갇힌 화석처럼 숭배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멱살을 잡고 내 방 거실 바닥으로 확 끌어내려와서 나의 찌질한 일상이랑 막 부딪히게 만드는 것, 그게 북텔링이 추구하는 인문학적 소화의 절정인 거죠. 존귀한 질문이 왜 존귀한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요. 자, 의성 할머니 댁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에 북텔링의 마지막 6번째 조각인 최고의 영어 단어 시간으로 세션이 마무리됩니다. 베스트 잉글리시 보캐블러리죠. 네, 스테파네트님이 이 섹션을 통틀어서 딱 하나의 단어를 꼽았는데 저 여기서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네, 바로 acknowledge였죠. 사실로 인정하다라는 뜻. 맞아요. 예문으로 he acknowledged that he was guilty.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걸 제시하셨거든요. 가만. 이거 아까 리허설 첫 단계 그 브리핑에서 뽑았던 문장 있잖아요. 그 which you must acknowledge to be true. 거기에 있던 그 단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세션의 시작과 끝을 완벽한 수미상관으로 쫙 묶어내는 거예요. 와. 극 중에서 엘리자베스가 어머는 베넷 부인한테 제발 쓸데없는 허영심 좀 버리고 런던이랑 우리 동네 수준 차이라는 그 뼈아픈 현실을 좀 acknowledge 하시라. 이렇게 찌르는 텍스트의 본질을 단어 하나로 완벽하게 압축해낸 거죠. 아,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마지막에 하나의 그림으로 탁 맞춰지는 엄청난 쾌감이 있네요. 그렇죠. 이 모든 메인 과정이 끝난 후에 참여자들이 나는 피드백들도 참 인간적이고 좋더라고요. 루시아님은 그 완벽해 보이던 북텔러 스테파네트님조차 사실 무대 위에서 엄청 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 역시 동병상련이 최고다 이러면서 위로를 받으셨고요. 네, 훈훈했죠. 케빈님은 문장 하나하나에 호흡을 불어넣은 스테파네트님 낭독을 두고 막 푹 빠져서 구연 동화를 듣는 유치원생이 된 기분이었다. 이건 한 명의 아티스트가 보여준 퍼포먼스다. 이렇게 진짜 극찬을 하셨습니다. 정작 그 퍼포먼스 주인공인 스테파네트님은 공을 주제자인 브라이언님한테 돌리셨어요. 아, 리허설 때 피드백 때문에요. 네, 리허설 때 인물변으로 느낌을 좀 다르게 가져가 보려는 그 예리한 피드백을 수용한 덕분에 자신을 확 버리고 완전히 인물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거든요. 서로 시너지가 엄청났네요. 마지막으로 주제자이신 브라이언님은 1006화원칙 브리핑부터 메인 프리뷰까지 억지스럽게 쥐어 짜낸 곳이 하나도 없이 물 흐르듯 전개된 완벽한 포메이션이었다고 아주 멋지게 총평을 하셨습니다. 이 피드백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고도의 팀 스포츠라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팀 스포츠요? 네, 각자가 북텔러, 리스너, 주제자라는 포지션을 딱 맡아서 텍스트라는 공을 치열하게 패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 지식의 사각지대까지 확 돌파해내는 느낌이에요. 마치 오케스트라 합주 같기도 하고요.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브라이언 북클럽의 북텔링은 철저한 이성의 메스로 텍스트를 해치하는 리허설, 그리고 45도 각도의 연상 독백이라는 뇌과학적 부활을 통해서 텍스트를 내 몸에 완전히 체화시키는 메인 북텔링의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죽어있던 문자들이 살아나는 거네요. 종이 위에 누워있던 검은 활자들이 온기를 가진 대화로, 그리고 우리의 찌질한 삶을 직접 타격하는 질문으로 부활하는 아주 마법 같은 과정이었죠. 청취자님,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쭉 들으시고 나니까 좀 어떠신가요? 왠지 앞으로는 방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눈으로만 책장 넘기는 시간이 약간 심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이 방법론이 참 정보가 미친 듯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아주 무거운 화두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텍스트를 그저 눈으로 쓱 스캔하고 아, 나 이거 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한테 지식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묻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냥 소유하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씹어 삼켜서 내 피와 살로 만드는 지식이 진짜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님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 누군가와 나눴던 가장 날선 대화나 방금 스마트폰으로 스치듯 읽고 내린 뉴스 기사의 한 구절을 네. 화면을 딱 끄고 45도 각도로 허공을 응시하면서 연상 독백으로 다시 입 밖으로 뱉어본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겠지만 강렬하겠네요. 그리고 그 텍스트를 탈탈 털어서 당신의 진짜 삶을 향해 확지를 단 하나의 존귀한 질문을 단 3단어로 만들어낸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네요. 오늘 하루 뻔한 일상이라는 텍스트를 당신만의 멋진 퍼포먼스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You know, usually when we think about reading a classic novel, there's this expectation of just like profound silence. Right, yeah, like sitting in a library. Exactly. You picture yourself alone in a comfy chair, maybe you have a cup of tea, and you're just quietly absorbing the words on a page. It's this very isolated, solitary act where the author is basically whispering directly into your brain. Oh, absolutely. It is entirely internal. I mean, the traditional model of reading treats the text as something you just consume passively, you know? Yeah. You're just allowing the narrative to wash over you without any external output at all. Well, until you maybe discuss it later at a dinner party or something. Right. But imagine completely destroying that model. What if reading a classic wasn't this silent, solitary activity at all, but a dynamic, bilingual, and like heavily structured performance? A performance, yeah. Which sounds wild. It really does. Picture combining the intense analytical rigor of like a university literature seminar, the emotional immersion of a stage play, and the highly relatable banter of a group of friends arguing over whether living in the country is actually just totally boring. You were talking about publicly wrestling with a text in real time. Yes. It requires taking the private act of comprehension and completely turning it into a vulnerable physical display. Okay, let's unpack this. Because the mission of today's deep dive is to explore this really fascinating, fiercely intellectual, and surprisingly personal literary practice called book telling. Yeah, book telling. It's quite the concept. It is. So we have a transcript from a group called the Brian Book Club, and today they are dissecting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A classic. Totally. So to set the stage, we have Brian, who acts as the presider. He's like the Sherpa or the master of ceremonies for the group. Then we have Stephanette, who is in the hot seat today as the book teller, so she's acting almost like a lead research assistant and lead actor combined. Right, a heavy burden for her today. Huge burden. And rounding out the group, we have Kevin and Lucia, who are the listeners. Though I gotta say, listener is a bit deceptive because they function way more like an academic firing squad. Yeah, they really do. Yeah. But before anyone gets grilled on, 19th century class dynamics, there's an incredibly rigid architecture of preparation. They call it the rehearsal. Right, the rehearsal. I am looking at this structure in the notes, specifically the 5W1H framework. The who, what, when, where, why, and how. Exactly. And honestly, at first glance, it looks like a corporate boardroom presentation or some project management template. I mean, how on earth does a business framework translate to analyzing a Jane Austen novel? I know, it sounds incredibly dry until you see what it actually does to the text. The 5W1H method forces the reader to treat a chapter not as a flowing narrative, but almost as a crime scene. A crime scene, I like that. Or a blueprint, right. You are actively looking for the load-bearing emotional pillars. So Stephanette, as the book teller, she uses this framework to target one very specific sentence from page 43 of their English edition, and she uses that to anchor her entire performance. Yeah, the sentence she isolates is, quote, which you must acknowledge to be true. And in her notes, she categorizes this as reason 3 for her analysis. Right. And she justifies this choice by noting 2 very specific things. She says it represents few targets and no change. Yeah. And when I first read that, I was totally lost. It sounds like she's programming a computer, not reading literature. What does that even mean? Well, let's translate that jargon into the underlying mechanism. When she says few targets, she means this specific line of dialogue is highly intimate and directed. Elizabeth Bennet isn't addressing a huge crowd or making a grand philosophical statement to a room. She is laser-focused on one person, her mother. It isolates the tension between 2 conflicting worldviews.
And then, when Stephanette notes no change, she is pointing to the static, suffocating nature of their rural environment. Wow. The countryside hasn't changed, but the social dynamics within it are just boiling over. That makes the 5W1H discussion phase makes so much more sense to me now. Yeah. She uses that analytical data to pinpoint what she calls the time background. Exactly. And she defines this as the exact moment Elizabeth says, "Indeed, Mama, you are mistaken." Right. Elizabeth is essentially telling her mother she has completely misread the very wealthy Mr. Darcy. But notice how Stephanette defines the physical container for this dialogue. She actually pulls the exact stage direction from Austen. Oh, the blush, right? Yes, said Elizabeth, blushing for her mother. She builds the whole emotional atmosphere around that blush. Right. She notes that Elizabeth is feeling frustrated and is scolding her mother because she is mundified by her behavior. Yep. It's not just words on a page. It's a deeply uncomfortable, visceral feeling. It reminds me of, like, a film director blocking a scene before the cameras ever roll. That's a great analogy. Yeah, like a good director doesn't just say, walk from point A to point B and say the line. They say, you are walking from point A to point B because you're furiously embarrassed and the air in the room feels heavy. Stephanette is establishing the atmospheric pressure of the scene. And by identifying that involuntary physical betrayal of emotion, the blush, that secondhand embarrassment the bookteller ensures the eventual performance is grounded in deep character psychology. Right. It completely prevents the reading from just becoming rote memorization. So when Stephanette finally does the section preview and performs this line in Korean, she brings so much of that mortification to life that Brian, the presider, is just floored. He really was. He asks her for an encore. He literally states he feels like a kindergartner helplessly absorbed by a teacher's story. Which is amazing. But, you know, mastering the rehearsal is really only half the battle. Because if you truly understand a character, you have to be able to physically embody them. Yes. And that leads into the main book-telling segment. And I have to admit, the physical rules of this performance totally threw me for a loop. They are very intense. They do these imaginary monologues, first in Korean, then in English. And the bookteller is strictly forbidden from holding the book normally. Right. The posture is entirely mandated. The book must be placed diagonally at exactly a 45-degree angle. A 45-degree angle. Yes. The teller scans the words, but then they have to look straight ahead. The rule explicitly states it cannot be merely reading. It has to be a calm, reflective utterance based on free association from the text. And there's also a precise mandated 3.5-second pause before she is allowed to start delivering the actual line. 3.5 seconds, exactly. She waits and then says, "But that gentleman looking at Darcy seemed to think the country was nothing at all." I really have to push back on this, though. Is this just about creating an arbitrary theatrical boundary? Well, Doesn't forcing someone into a 45-degree angle with a stopwatch just totally stifle the natural flow of reading? I get why you'd think that. It seems entirely counterintuitive to place artificial roadblocks in front of someone trying to tell a story. Right, it seems so stiff. But if we look at the cognitive load involved in reading, the mechanism becomes brilliant. Think about it. When you hold a book normally, your brain defaults to reading mode. Okay, yeah. Your eyes scan ahead, you focus on the mechanics of the syntax, and your vocal cords just follow along on autopilot. By placing the book at an awkward 45-degree angle and mandating a 3.5-second silence, you are executing a massive neurological pattern interrupt. Oh, wow. So you are forcing the brain to break its ingrained habit of just skimming for information. Precisely. The 3.5 seconds act as a cognitive reset. You cannot simply read the text. You have to inhale the concept, process the emotion, and then project it outward as a human being. That makes a lot of sense, actually. Stephanette actually notes in her feedback that letting go and treating it strictly like a monologue under these constraints allowed her to fully become the character. The strict rules basically provide a safe psychological scaffolding. That reframes the whole exercise for me. Yeah. She uses that scaffolding to move into the English storytelling segment, right? Outlining the characters Mrs. Bennet, Elizabeth, Darcy, Bingley, and predicting the next story beat about the size of the neighborhoods. Yes, she completely sets the theatrical scene. But a performance like this isn't a one-way street. I mean, if you truly understand a character's worldview, you should be able to defend it under cross-examination. Oh, absolutely. And that is exactly what the listeners force her to do next. The English Q&A is where the intellectual rubber meets the road. The listeners test the bookteller's comprehension and her ability to mentally walk around inside Austen's universe. Yeah, Lucia jumps in first,
and tests the physical boundaries of the scene. She asks about the setting. And Stefanette paints the picture instantly. She says they are in Mr. Bingley's drawing room at Netherfield Park. They are looking out at the landscape, and Mrs. Bennet is only there visiting because Jane is ill. And then Kevin escalates it. He escalates the interrogation from just physical geography to psychological warfare. He really does. He asks about Mr. Darcy's internal view of Mrs. Bennet, which answering that requires deep psychological synthesis on the fly. It's not an easy question. No. And Stefanette explains that Darcy thinks Mrs. Bennet's temper easily changes, that she has terrible manners in how she blatantly tries to direct her daughters to marry rich men, and that ultimately he just looks down on her with aristocratic disdain. And then Kevin follows up with a second really brilliant question about the concept of the real country. Because Mrs. Bennet and Elizabeth live in an estate called Longbourn. Right. Stefanette explains this incredible delusion Mrs. Bennet operates under. It's so funny. It is. Mrs. Bennet knows Longbourn is technically in the country, but she views it as the social equivalent of London because they dine with 4 and 20 families and have constant parties. She equates social density with urban status. Exactly. It is a defense mechanism against her own lower social standing. Darcy, the incredibly wealthy aristocrat who owns an estate like Pemberley, he looks at Longbourn and sees it as painfully small, provincial, and completely lacking in quality.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though. Yeah. You have Darcy's silent, judgmental wealth crashing headfirst into Mrs. Bennet's loud, defensive insecurity. That tension is the exact root of why Mrs. Bennet hates Mr. Darcy so passionately. Stefanette explains during the grilling that initially Mrs. Bennet actually liked Darcy. Right, because of his money. Yes, he had a handsome face and a massive fortune, everything she wants for her daughters. But the exact moment he refused to dance with Elizabeth and ignored their family, her pride was mortally wounded. What's fascinating here is how Stefanette has to actively synthesize 19th century class anxiety, bruised egos, and geographical prejudices, entirely in English, by the way, while being interrogated by her friends. It's a huge cognitive load. Yeah, she isn't just reciting plot points. She has internalized the social machinery of the novel. And that internalization is what allows the Bryan Book Club to do something completely unexpected next. Just when you think you have a handle on this 19th century British drama, they shift gears. They refuse to stay trapped in the past. Exactly. They bring us to the intellectual pinnacle of the performance, which they call the liberal question. The liberal question. The rule for this is that the book teller must prepare a discussion prompt using only 3 words derived from the text section. Just 3 words. Yeah. And today's question, translated from Korean, is there nothing to see or nothing to do in the country? It perfectly mirrors the debate between Darcy and Mrs. Bennet, but it turns the mirror outward, forcing everyone in the room to confront their own biases. Right. The conversation moves from a literary critique into a very humanistic exploration of modern life in South Korea. Bryan shares that he lived in the country until he was 6. And he admits he used to evaluate it poorly, finding it boring. Yeah, but now as he ages, he desires the quietness of nature. He envisions a small country study where he can just read and host these book tellings. It's a very romantic, almost cinematic view of rural life, the kind of view usually held by people who don't actually have to rely on the country for their livelihood. Right, and Kevin chimes in and completely punctures that romanticized bubble. Kevin states bluntly that the country is boring. He has never lived there, and for him, the country is synonymous with modern urban centralization, leaving behind dying regional towns. Yeah, he expresses a desire to live in a suburban new city on the outskirts of a metropolis, but absolutely not the deep country. Kevin brings a harsh socioeconomic reality into a conversation that started in a 19th century drawing room. He really does. And discussing Mr. Darcy's prejudiced view of the rural landscape naturally evolves into a debate on South Korean regional extinction and the gravity of urban centers. It's wild how it connects. Osti was writing about how environments shape human character and social mobility, and Kevin is proving that those themes are universally timeless. So what does this all mean? It makes you think about your own hometown, doesn't it? Oh, definitely. We all have these deeply ingrained biases about where we live, what constitutes a good neighborhood, or whether city living makes you inherently more sophisticated. Here, a 200-year-old book is acting as a crowbar to pry those modern biases open.
And Lucia adds her own bias, mentioning she generally dislikes the country, but a temporary visit to Scotland made her want to live in what she calls a grand country. Right, she needs the landscape to be dramatically sweeping to even tolerate it. Exactly. But the absolute best reality check comes from Stephanette herself. Oh my gosh, yes. After all this high-minded debate about regional extinction and the romantic quiet of a country study, her response grounds the entire discussion in the visceral reality of nature. She completely rejects the country. She talks about visiting her grandparents in a rural area called Wheezyong, and her ultimate reason for hating it: the sheer lack of convenience and the horrifying volume of bugs. The bugs. Which prompts this incredibly vivid tangent where we discover the domestic dynamics of Kevin and Stephanette's household. Yes, Kevin is the designated bug catcher. And he catches them with a vacuum cleaner. He specifically recalls the awful, visceral crunch sound of vacuuming up a giant cockroach. Horrifying. Look at the wild trajectory of this deep dive. I mean, in the span of a single session, we went from analyzing the pristine, manicured lawns of Jane Austen's English countryside, navigating the delicate bruised egos of the landed gentry, To the horrifying crunch of a cockroach in a vacuum. straight to the cockroach. It's amazing. It proves that a classic text doesn't have to be treated like a fragile museum piece behind glass. It is a springboard for exploring personal truth. Totally. And after tackling these heavy societal debates and insect-related trauma, the session enters a necessary cool-down phase. Yeah, they return directly to the text for a linguistic focus before doing a deeply human post-mortem of the performance itself. They call it the best English vocabulary segment. Right, and Stephanette chooses a word that has been functionally hovering over this entire discussion. The word is acknowledge. Acknowledge. She breaks down its 3 distinct meanings: admitting a truth, reporting the receipt of a parcel, and showing that you know someone. And she provides a simple, punchy sentence to cement it. Quote, "He acknowledged that he was guilty." This is such a grounding exercise. Yeah. After projecting their own lives onto the novel, bringing the focus back to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s of the text, the words themselves, it serves as a palate cleanser before they transition into giving each other feedback. And the feedback session is where the intellectual armor completely comes off. Yeah, it gets really sweet here. Lucia, who earlier admitted she was dealing with the stress of her own writing deadlines, reviews herself as a massive fan of Stephanette. Yeah. But she says something incredibly striking. She tells Stephanette that seeing her get nervous during the performance actually made Lucia feel better, citing the old sentiment that misery loves company. I mean, think about the psychology of that moment. When you watch someone execute a flawless bilingual monologue while maintaining a strict 45-degree angle, the performer can seem intimidating. Almost robotic in their perfection. Exactly. Lucia is recognizing the humanity behind the mechanics. The visible nervousness proves the immense effort required to pull it off. It's highly comforting, right? It shows that even the person executing this incredibly rigid marathon of the mind still gets butterflies. And then Kevin, stepping completely out of his role as Stephanette's husband to give objective feedback as a listener, he praises how seamlessly she flowed from the prologue to the preview. He notes that the performance felt like a vivid fairy tale, completely free of any forced awkwardness.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this brings us to the ultimate thesis of what the Bryan Book Club is actually doing. Yeah, the book-telling structure. The analytical 5W1H briefings, the strict 3.5-second pauses, the vocabulary drills. It isn't there to create a punishing academic test. No. It is a framework designed to contain anxiety. It requires so much discipline and focus that it paradoxically quiets the mind, creating a dedicated space where deep reading, genuine vulnerability, and true human connection can actually happen. The structure isn't a cage keeping the reader trapped. It's the foundation that allows the conversation to build upward. Well said. So, to recap the journey we've been on today, we have explored the highly structured, deeply humanistic practice of book telling. We started with the architectural precision of the rehearsals, decoding what few targets actually means for emotional intimacy. We moved into the bizarre but neurologically brilliant physicality of the imaginary monologues. We survived the psychological interrogation of the English Q&A, and we bridged the gap between 19th century England and modern urban centralization through the liberal question. We observed how analyzing a fictional mother's blush can seamlessly evolve into a debate on socioeconomic mobility and the realities of rural living. And of course, the ever-present threat of vacuum cleaner-bound cockroaches. Can't forget the bugs. Never. The core takeaway from all of this is that reading does not have to be a passive consumption of pages.
you can inhabit a book. You can interrogate its characters. You can use their flaws as a mirror to examine your own biases, whether those biases are about city living, social class, or the inconveniences of the natural world. A classic book is only as alive as the conversation you're willing to have with it. And the constraints you place on yourself can sometimes be the very things that set your understanding free. Absolutely. We want to leave you with a final thought to mull over today. Think about your own favorite books. Imagine you had to pull a classic off your shelf right now. Imagine placing it at a strict 45-degree angle, waiting exactly 3.5 seconds to let the cognitive load reset, and delivering an imaginary monologue about the most misunderstood character in that story. Who would you choose to inhabit? And what modern-day bias would your defense of them reveal about you?